대한민국에 찾아온 인문학 열풍. 어느 날 갑작스럽게 나타난 새로운 발견이나 학문처럼 대중 사이로 확산되고 있는데, 뭐 관심도 없었고 그러다 갑자기 인문학이 막 떴어요. 뭐 여기저기 교육기관, 뭐 지자체, 도서관, 뭐 심지어 기업까지 인문학 강좌들이 진짜 마구마구 생겨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한 게, 거의 다 대부분이 프로그램 쇼핑하는 방식이에요. 뜨겁게 일어난 인문학 열풍. 하지만 제대로 된 인문학은 그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인문적 성찰을 해보면 나와요. 그게 됐을 때 비로소 인문학이 밥도 되고 떡도 되는 겁니다. 인문학은 지금 21세기 패스트 무빙에서 퍼스트 무빙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 사실은 매우 중요한 등대 역할을 하고 있는 KTV 파워 특강. 인문학자 김경직 교수의 강연을 통해 인문학의 탐구 방향에 대해 들어봅니다. 오늘 강연을 위해 작가님에게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요즘 인문학이 막 대유행이에요. 끝물인지 뭐 지금 한창 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인문학을 하는 사람, 인문학자를 자처하는 입장으로서 볼 땐 대단히 불안합니다. 솔직히. 왜 불안한지를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릴 텐데, 인문학이 재밌으세요? 안 재밌죠? 그죠? 뭐 관심도 없었고 그러다 갑자기 인문학이 막 떴어요. 뭐 여기저기 교육기관, 뭐 지자체, 도서관, 뭐 심지어 기업까지 인문학 강좌들이 진짜 마구마구 생겨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한 게, 거의 다 대부분이 프로그램 쇼핑하는 방식이에요. 쫙 나열되어 있고요. 하나하나 이렇게 듣습니다. 이제 삶이 바뀌나요? 그렇게 들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샤워링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 쇼핑이 어느 정도 끝났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면, 하나의 주제를 놓고 예를 들어서 6강, 8강 정도가 지속적인 방식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은 전체적인 조망, 뭐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 다양한 각도에서 이 문제를 좀 고찰할 필요가 있고요. 오늘 부제는 응답하라 1997입니다. 제가 글씨를 잘 못 써요. 어디서 보셨죠? 예, 이 드라마 재밌게 보셨습니까? 응답하라 1994, 1997. 이 드라마는 특정한 세대를 겨냥한 드라마입니다. 40대입니다. 혹 40대 분 계세요? 예. 지금 우리 여기 청중은 워낙 평균 연령이 높아서 40대가 주니어 같아요. 예. 기분 좋으시죠? 40대를 위한 드라마입니다. 왜 그런지를 좀 잠깐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드라마가 나오기 전에 어떤 영화가 한 편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40대들의 향수를 자극하는 영화였거든요. 그게 써니라는 영화입니다. 왜 40대를 위한 영화나 드라마가 이렇게 만들어졌을까라고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저는 이제 50대 후반 쪽인데, 저희가 대학 졸업할 때는 원서를 내면 5개를 내면 3개쯤 왔어요. 그럼 골라서 갑니다. 앉아서 야 어디 가줄까? 이러고 농담하면서 골라서 선택을 했어요.
물론 들어가서는 어때요? 박박 기고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저녁이 있는 삶이 없었잖아요. 오죽하면 회사는 가정 파괴범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새벽에 출근해서 한밤중에 퇴근해요. 일요일도 뭐 내 거 아니죠? 내가 누군가를 죽고 못 살아서 결혼을 했는데 막상 사랑할 시간이 없어요. 애가 어떻게 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워낙 우리가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하고 보완할 수 있는 삶이 주어지니까 그것으로 퉁치고 살았어요. 50대가 아마 배고픔을 경험한 마지막 세대일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보릿고개라고 하는 게 무학지 같은 고개인 줄 알았어요, 진짜.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게 아주 배고픈 상징이었더라고요. 그거를 경험한 세대가 저희 마지막 세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시골에서 유학 온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겪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배고픔을 겪었던 세대예요. 40대가 사실은 가장 행복한 세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대 40대는 배고프다는 체험을 해보지를 않았어요. 굶어보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처음으로 교복을 입지 않는 세대가 됐어요. 교복 자유라. 나중엔 머리도 기릅니다. 두발 자유라. 그렇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1997년이 도래합니다. 이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1997년 그러면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IMF죠. 외환 위기예요. 그럼 이건 경제 문제죠? 그렇죠? 여전히 97년 체제는 경제 위기로만 생각하는 게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지금 인문학이 막 슬쩍 뜨고 있는 이유도 여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왜 그런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진단이 되지 않으니까 정확한 진단이 되지 않으면 올바른 처방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88만 원 세대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래 세대, 뭐 예를 들어서 96학번, 95학번은 놀래고 전부 다 군대로 튀었어요.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군대를 안 가도 되는 여학생이 군대 가는 남학생을 부러워한 유일한 세대일 겁니다. 군대로 갈 때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2, 3년 지나면 잠잠해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오니까 어때요? 더 심각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번도 나아진 적이 없습니다. 자, 이 드라마를 잠깐 다시 돌아가 볼게요. 40대가 겨우 이제 5개 원서를 해서 하나 받아갖고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곧바로 무슨 일이 생기냐면 IMF가 빵 하고 터지면서 위가 막 날아가기 시작해요. 기억나실 겁니다. 처음엔 5, 6도부터 시작했죠. 그 다음에 4, 5정으로 내려갔죠. 그러면서 명예퇴직이라고 하는 대단히 명예롭지 않은 해고 방식을 택했죠. 북한산에 가면 40대, 50대가 바글바글했어요. 그 사람들이 아웃도어 시장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네? 오늘날 8조의 시장을 만든 사람들은 그 퇴직자들이에요. 북한산에 모여있던, 관악산에 모여있던. 다행히 40대는 이제 막 입사를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잘라내지 않아요. 위에 있는 사람들 자르죠. 월급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살벌하니까 어떻게 하면 납작 엎드려서 박박 기는 거예요. 7시 퇴근해 그러면 9시까지 벅벅거리고 일해요. 그래야 살아남는 것을 체득한 겁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났습니까? 14년 지났, 17년 지났죠, 지금요? 한 15년쯤 지나니까 이제 아이들도 크고요. IMF에서 회복되고 나서 기업이 성장하면서 성장도 있고 이미 위에서 날아갔으니까 빈자리도 많죠. 40대 승진율이 제일 빨라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가정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 됐는데 어떻게 살았지 뒤돌아보니까 너무 삭막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전에
자기가 대학 다니고 청춘 시절에 연애하고 이럴 때 보니까 이 시절이 그렇게 삭막하지 않은 겁니다. 나름대로. 낭만도 있었고 그 향수를 딱 하고 건드린 드라마입니다. 맞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97년은 경제 위기로 끝난 게 아닙니다. 자, 경제 문제를 잠깐 볼게요. 96년에 IMF나 IBRD 같은 여러 세계 경제 단체에서 기구에서 경고를 이미 했습니다. 지금 현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의 심각한 외환 위기를 겪을지도 모른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45일 만에 대한민국은 IMF에 완벽하게 접수됐습니다. 맞죠? 그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진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죽어라 라고 이런 뜻은 아니에요. 주무장관이 자살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책임을 통감해서 사표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감동적인 드라마 한 편이 제작됩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게 바로 금모으기 운동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금모으기 같은 이런 행사를 한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참 대한민국이 대단한 저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감동이 너무 진해서 이 감동적인 드라마 뒤로, 그 커튼 뒤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다 숨어버린 거예요. 한 번도 책임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IMF 빵 터지고 무슨 일이 생겨요? 달러하고 유가는 2배, 3배 뛰었죠? 땅값, 집값은 3분의 1로 폭락했죠? 그럼 그건 누가 사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스러 다닌 거 아니에요? 3년 만에 졸업했어요. 저는 최근 들어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3년 만에 졸업한 건 너무 빨랐다라는 거예요. 구조조정을 했는데 무슨 구조조정을 했어요? 아래 했어요? 위에 했어요? 아래만 했어요. 아래만. 정말 해야 될 윗부분, 상부 구조는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모든 고통은 누가 다 분담했어요? 우리가 있어요. 심지어 이 금모으기를 왜 했어요? 달러를 살려니까 금을 모아다 내다 팔았잖아요. 이 달러를 매입한 게 우리나라 5개 기업입니다. 내다 팔 때는 비싸게 팔았어요. 이 차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수수료 꽤 컸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메운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떤 일이 있냐면 딱 끝나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참 착해요. 내가 지금 쫓겨난 거 누구 때문이에요? 국가의 경제를 운영하고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못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지 내가 일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누구 나가래요? 사장 나가요? 나 나가요? 내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뭐 할 수 없지 뭐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아마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속으로. 그래 내가 진작 이 회사 때려치고 싶어서 나도 이제 내 사업해서 남들처럼 한번 멋지게 한 판 한 판 벌여볼 수 있어. 이런 희망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한 5년 동안 열풍을 넘어서 폭풍이 일어납니다. 그게 자기계발서입니다. 이게 한 5년 갑니다. 5년.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한 권쯤은 다 읽어보셨을걸요?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7가지 습관. 또 6가지도 있죠. 시그마 이론 같은 거. 하다못해 머시멜로 이야기라고 하는 달달한 이야기까지. 그게 애들판까지 나왔어요. 부자 아빠 뭐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셨어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에서 생겼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기 개발은 무슨 문제예요? 자기 개인의 문제입니다. 이거야말로 범주 오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아우 지친 거예요. 한 5년쯤 하니까 변화도 없고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위로 코드입니다. 자, 이제 우리도 위로받고 싶어. 이게 한 3년 갑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위로를 처음에 딱 들으면 따뜻하고 달콤하고 좀 아련하고 하지만 문제 해결이 전혀 없어요. 이 위로조차도 사회적 위로가 아니고 구조적인 위로가 아니고 개인적 차원입니다. 위로도 자꾸 들으니까 지겨워요. 그래서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가는 게 뭐냐면 고치자 힐링으로 갑니다. 힐링이 어떻게 가요? 결국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셀프 힐링이에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 두 개를 묶으면 이건 일종의 집단적 매스터베이션 과정입니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10년, 한 15년 동안 뭐를 알게 됐느냐? 더 이상 대박은 없어요. 더 이상 빅샷도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미 현대사회는, 현대경제는 저성장 구조로 바뀌었고요. 고용 없는 성장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 15년 동안 우리가 체득한 게 뭐냐? 더 이상 허망하고 무모한 꿈은 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삶을 다운사이징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내 삶을 다운사이징 했으면 남는 게 뭐예요? 나 누구야? 내 삶은 뭐야?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굴러가는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질문, 나는 누구지? 내 삶은 뭐지? 세상은 어떻게 굴러가고 있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게 뭐예요? 철학, 역사, 문학. 딱 떨어지죠? 문사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인문학이라고 불러요.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19세기에 임시적으로 했던 분류법이에요. 이게 사실은 인문학을 망쳐놓은 정의입니다. 제가 인문학은 밥이다라는 책에서 12개의 주제를 택한 까닭은 이렇습니다.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야, 무엇을 다루든지 간에 그 주제가 인간입니다. 목적도 인간이고 주체도 인간이어야 됩니다. 이제 물어보는 게 뭐냐면 내가 누군지, 내 삶은 무슨 의미를 가져야 되는지, 세상은 어떤 건지. 그럼 그전에 이런 거 안 물어봤나요? 물어볼 틈이 없었죠. 자, 이제 봅시다. 요 시대, 우리가 압축 성장을 했던 60년대에서 90년대를 잠깐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시기는 전 세계가 다 패스트 무빙의 시기였어요. 속도와 효율의 시기입니다. 어떤 게 주문이 주어지면 그거를 만들어서 공급하면 돈이 생겨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출 주도형 경제가 아구가 맞았던 구조 방식입니다. 그럼 보세요. 이 시기에는요. 인생이 어떤지, 삶이 어떤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세상이 뭔지 이런 거 따질 겨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문 받으면 생산해야 돼요. 빨리빨리 밤을 새서라도 구로공단에 불이 안 꺼집니다. 그게 우리가 성장했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컬러 TV도 생기고요. 전화기도 생기고요. 자동차도 생기고 집이 생기니까 퉁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97년 이후는 어떤 시대냐면 퍼스트 무빙의 시대예요. 창조의 시대입니다. 97년은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느냐면요. 대한민국 사회가 더 이상 패스트 무빙으로 갈 수 있는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임계점에 도달했는데 여전히 여기에서 이익이 생기니까 그냥 안주하고 계속 그 방식을 따라갔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OECD 국가 중에 노동시간이 제일 길지요. 제일 길어요. 그럼 그만큼 더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노동 생산성이 떨어져요. 늘 주어진 거에 맞춰 따라가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혁신하고 더 많은 노동 생산성을 키울까에 대해서 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노동 생산성에 대해서 1차적인 책임을 지는 게 노동자입니까? 사용자입니까? 사용자예요. 이 사람들도 어때요? 여기서 이익이 생기니까 그냥 줘 짜기만 했던 거예요. 리어 왕에 나오는 대목인데 In the wrong side of forest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처음에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40대의 나쁜 쪽이잖아요. 40대 후반을 뜻하는 수거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셰익스피어 시대에. 이때 되면 대충 다 삶을 마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류 역사 100만 년을 놓고 볼 때 진화가 되는데 어디에 맞춰서 진화해와요? 40쯤 맞춰서 진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살아요? 지금 우리가 벌써 기대수명 80이 넘고 아이들은 100살까지 살거든요. 근데 우리 몸은 어때요? 40쯤에 맞춰져 있으니까 40대는 막 시큰시큰거리고 막 욱신욱신 쑤시고 뭐 50견 걸리고 그러잖아요. 건강해야 행복하죠. 그러면 지금까지 공주고 놀아 이런 체육이었다면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면 네 건강을 어떻게 관리해서 평생을 보다 더 행복하고 질적으로 나은 삶을 살 것인지를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혁명하지 않으면 안 돼요. 15년 동안, 17년 동안 허송세월 했잖아요. 인문학은 바로 이 지점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는 승자만 살아요. 그런데 여기는 어떠냐면 공생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공생하지 않으면 공멸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어때요? 탑이 끌고 가고 나머지는 따라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거의 모든 방식이 다 그렇습니다. 종교까지 그래요. 종교까지. 딱 요 경계로요. 은행이 메가뱅크가 돼야 된다고 산다고 전부 덩치 키웠죠? 교회 어때요? 메가처치 생기죠?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전반적인 움직임이 그렇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80년대 후반에 이미 이제 우리 사회, 패스트 무빙 하는 효율과 속도의 사회는 임계점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선언과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거죠. 그냥 제가 한마디 했대 거기서 그걸로 끝난 거예요. 자, 이제 그렇다면 인문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살아온 전체 모든 것을 다 다시 짚어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인문학은 질문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질문할 줄 모르고 그냥 수능하는 창조가 어디 있어요? 파괴하지 않으면 창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아직 적응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이쪽에. 모든 방식이 그래요. 이걸 깨는 방법은 뭐냐면 질문하는 거예요. 왜? 질문하는 사람에게만 그 질문에 해당하는 만큼의 해법이 보여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까칠해야 되느냐면요. 흔히 이래요. 뭐라고 막 비판하면 니들은 비판만 하지 대안이 없잖아.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비판이 최고의 대안입니다. 비판하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건 누구예요?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액션을 취해야 되는 그게 대안입니다. 그런데 그걸 비판했으면 고맙다고 그래야지 거기 대안까지 달래요? 물론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인문학은 이러한 근원적인 반성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칫하면 어정쩡한 교양, 어떤 지적인 허위라고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지적인 만족, 그 정도로 끝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럼 인문학은 제가 아까 모두의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딱 보면요.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무거나 이렇게 느낌을 말씀해 보십시오. 낱말도 좋고요. 뭐 김홍도도 있을 거고요. 뭐 씨름도도 있을 거고요. 미술을 하신 분은 구도, 구성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보실 겁니다. 저 단오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별로 없어요.
그건 전부 다 우리가 텍스트 교육에서 생긴 습관입니다. 이거를요, 유치원 아이들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한테 이 그림을 보여주고, 자, 이 그림 보면 무슨 생각 드니? 하고 물어보면 거의 80%는 누가 이겨요? 이러고 물어봐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질문을 하는 게 인문학에서 그 첫 번째 단추입니다. 텍스트를 깨고 컨텍스트로 확장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실마리는 바로 질문을 하는 건데, 왜 주체적이냐? 질문은 누가 대신 안 해줘요. 질문은. 우리가 데카르트 유명한 명제가 있죠.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이 중세에 대한 독립선언인데, 거기서 중요한 말은요, 처음으로 근데 나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누가 생각하냐면 내가 생각해, 인류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의심한다라는 거예요. 묻는답니다. 그래서 내가 뭘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비로소 근대적 사유가 발생했던 거거든요. 자,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든 사람, 들린 사람. 든 사람. 이러면 꼭요, 남성분들은 이래요. 들린 사람이 이길 수도 있는데 이래요. 이거죠. 나 씨름 기술 알아 이거죠. 되치기라고 하는. 불가능합니다. 보세요. 들린 사람이 지금 왼손이 어디에 있냐면 허리가 아니라 겨드랑이에 있어요. 힘 쓰고 싶어도 못 써요. 오른손은요, 허리를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엉덩이 만지고 있어요. 망측하게. 그러니까 뭐예요? 힘의 중심점을 다 놓친 겁니다. 되치기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게 김홍도 그림이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진짜. 미술책에 나왔죠? 국사책에 나왔죠? 텍스트북에서 봤잖아요. 그럼 공인된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림을 보려면 어떻게 돼요? 낙관이 있거나 뭐 수결, 사인이 있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없어요. 왜 없냐? 이것도 질문이죠. 왜 없지? 김홍도 정도가 되면요, 비단에 채색을 합니다. 그리고 도화원의 도화사 그림은 완벽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김홍도의 스케치북입니다. 그냥. 스케치북이에요. 크기도 우리 스케치북보다 조금 작아요. 비단은커녕 질 좋은 화선지도 아니고요. 막종입니다. 거의 뭐라 그럴까요? 창호지에 가까운 수준의 종이에요. 근데 이 그림이 보물 588호예요. 이 화첩에 보물이 2점 들어있습니다. 보세요. 얼마나 잘 그렸냐면요. 이 사람 이마 툭 튀어나온 거 보세요. 힘있게 생겼잖아요. 코도 어떡 썼고요. 광대 툭 튀어나왔고요. 이 턱선이며 이 목을 보세요. 다부지게 생겼잖아요. 힘쓰게 생겼죠. 그림에서. 이 사람 오른쪽 팔뚝에다 줄을 찍찍 2개 그었어요. 근육이 생겼어요. 이것만 봐도 이길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뭐로 보냐면요. 바지를 보세요. 이게 민바지예요. 이거 평민의 바지입니다. 이 사람 바지가 좀 다르죠? 이렇게 각반처럼 돼 있잖아요. 데님을 이렇게 위로 아래로 묶었죠? 이거 양반 바지예요. 조금 더 볼까요? 벗어놓은 신발. 요 갓씨는 요 양반 거예요. 집씨는 이 평민 거예요. 그럼 평소에 노동하던 사람이 이겨요? 먹고 놀던 사람이 이겨요? 예, 노동하던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추론이나 논리가 별게 아니에요. 주어져 있는 사실을 추적하면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몸을 뒤로 제껴요? 들어서 일로 던지는 거예요. 피하는 겁니다. 이제 보이세요? 사실은 이 그림이 왜 뛰어나냐면 이건 다빈치나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혹은 미켈란젤로 그림보다 더 뛰어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사기극이에요. 완벽한 사기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 보통 우리가 그림에서요, 관점이 있죠. 시점은 하나여야 돼요. 하나. 우리가 피카소 그림을 보고 당혹스러운 게 뭐냐면 여기도 그리고 여기도 그리고 이러잖아요.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럼 2개의 시선이 부딪히면 모순을 느끼기 때문에 불편해요. 그런데 이 그림에는 시선이 무려 3개입니다. 주인공, 이거는 내가 옆에서 보는 거예요. 똑같은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림에서 이 그림 독특한 게 이 위에 사람이 많은 경우가 그림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그림 위는 여백이에요. 근데 왜 여기 사람을 많이 넣냐? 20몇 명 중에 여기다 바글바글 넣냐? 관객의 표정을 봐야 돼요.
그러려면 정면을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얼굴로 그리면 꽉 차서 답답해서 못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이거를 부감법이라고 해요. 우리 카메라도 있지만 카메라가 드라마 할 때 위에서 이렇게 내려서 찍는 거를 부감 앵글이라고 그러잖아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사람이 이렇게 찌부러지죠. 그래서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고 얼굴 표정은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치 못 채셨죠? 별로 못 느끼셨죠?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건 어떻게 됐냐면 어깨 뒤에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세 개의 시선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충돌하지 않고 우리 눈에 안 띄인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대단한 천재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림이 완벽해요. 원형 구도에다가 삼각형 구도에다가 다 이렇게 쳐다보고 집중력이 뛰어난 다 보면 너무 답답하니까 엿장수만 싹 여기로 시선을 바꿔준 거예요. 근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엿장수는 엿 팔아야 돼요. 승부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 주문 안 하잖아요. 엿 살 사람을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신발코도 이쪽으로 봐요. 자연히 시선을 살짝 흐트러 놓습니다. 그 다음에 꽉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것 때문에 안 답답해 보이는데 만약에 요 빈 공간을 똑같은 수준으로 레벨로 했으면 답답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높고 낮으니까 바람이 이렇게 흘러가는 느낌이 시각적으로 들어요. 김홍도 그림 중에는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그림을 더 알고 싶으시면 오주석의 한국의 미 특강이라는 책을 보십시오. 아주 뛰어난 책입니다. 한국의 특히 미술에 대해서 이렇게 친절하고 세밀하고 창의적으로 설명한 책이 보기가 드뭅니다. 안타까운 것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몇 해 전에. 그래서 미처 못 본 사람, 제대로 작별하지 못한 오주석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만나보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김홍도 그림에는 꼭 뭐가 있냐면요. 바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그림이 있어요.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실수로 한 게 아니라 의도적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도화원, 도화사가 돼서 궁중에서 무슨 그림을 그렸다, 이런 게 있으면 곤장을 맞든지 유배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그림 있죠? 이거는 꼭 하나씩 집어넣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건 일종의 좋게 말하면 유머 감각이고요. 또 다른 관점에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 그림을 띄엄띄엄 보지 마셔. 누군가가 나 김홍도 단원 그림 봤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면 돼요. 거기서 말이 안 되는 그림이 어디 있어? 숨은 그림 찾기처럼. 그럼 그 대답하려면 다 봐야죠. 이해가 되세요? 자, 여기까지는 오주석의 한국의 미특강이나 여러 미술책을 보셔도 충분히 이것에 관련된 지식은 얻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인문학은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런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건 잘 새겨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쪽 사람들이 양반이에요. 사람 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이기고 싶단 말이에요. 나 돈도 있고요. 힘도 있어요. 그래서 이만기 교수를 트레이너로 데리고 왔어요. 천하장사 이만기를 강호동을 데리고 와서 기술 전수를 받아요. 그리고 겨울에 제주도에 가서 전지훈련까지 했어요. 완벽하게 전수했어요. 딱 붙어보니까 덩치는 좋지만 씨름은 힘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술도 있잖아요. 해보니까 이건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이기시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이게 인문학적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게 매우 중요한 어떤 함축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심지어 이기고 싶어요. 그것 때문에 훈련까지 했는데 돈 들여서. 그래서 져야 됩니다. 극적으로 져줘야 돼요. 왜 그러냐? 단오예요, 이날이. 음력 5월 5일 단오. 단오는 뭐냐면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이제 농번기입니다. 농사 누가 져요? 지들이 져요? 이 사람들이 져요? 이기면 기분 좋아요? 이날 하루 기분 좋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일은요, 망쳐요.
시합이에요. 그럼 뭔가 걸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골사또가 소 한 마리 걸어줘요? 안 그래요. 그렇게 공금 안 써요. 누가 걸어요? 이 사람들이 내는 거에 돼지 한 마리라도요. 그죠? 그럼 지가 내고 지가 따가면 기분 좋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효율과 속도로 따지면 그게 이길 수 있을지 몰라요. 바보짓이죠. 져줘야 되는 거예요. 져줘야. 그래야 이 사람들이 기분 좋게 사기도 오르고 그날 아주 질펀하게 잔치해서 에너지 비축해서 그 다음날부터 열심히 일하게 돼서 소출이 늘어나면 같이 잘 사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제가 아까 어떤 함축이 있다라고 했는데 공생하지 않으면 21세기는 공멸합니다. 시장에 맡기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꼭 인용할 때 누구를 인용하냐면 애덤 스미스를 인용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99%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전혀 안 읽은 사람이에요. 왜냐? 애덤 스미스가 그 말을 했을 때 맥락이 있어요. 당시의 영국은 중상주의를 선택했습니다. 상업에서 돈 버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왕과 귀족과 상인들이 결탁한 거예요.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마을의 빵값을 누가 정하냐면 영주가 정해요. 네? 식빵 하나 10,000원 이러는 거예요. 왜? 그게 내 이익이 제일 크니까. 그리고 무슨 말을 해요? 니들은 무식하니까 우리는 유식하고 똑똑하니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야. 애덤 스미스에게는 무슨 얘기냐면 웃기지 마셔. 우리도 다 있어. 다 있어. 꺼져 너. 우리한테 맡기면 지들이 알아서 다 돼. 그게 시장이에요. 근데 애덤 스미스는 동시에 뛰어난 심리학자였거든요. 인간은 이기적 존재고 그것을 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시장에 맡겨놓으면 농간을 부려요. 그게 독점과 과점 체제예요. 그것을 어떻게 막을 거냐? 이게 애덤 스미스가 던진 또 하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다 빼먹고 뭐만 남아요? 시장에 맡기면 다 된다예요. 자본주의는 분명히 위대합니다. 특히 20세기의 생산과 효율과 속도에서는 최고였어요. 그거를 좀 더 한 템포 더해서 가속을 붙이려고 했던 게 신자유주의예요. 그런데 결과는요. 탐욕에 다 엎어졌어요. 21세기는 공생하는 법을 찾아야 돼요. 자본주의를 버리라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의 효율과 인격성, 이건 어디에서 과연 찾을 거냐? 이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협동조합인지 뭔지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그림이 바로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고민이 우리한테 주어지고 이게 의제가 됐을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착한 소비를 할 것인가? 이것도 이미 인문적 실천이고 성찰입니다. 그렇게 삶이 변해야, 인문학이 비로소 우리의 삶을 바꿔준다. 또 하나, 쪼개진 지식, 효율을 따지고 속도를 따질 때는요, 다른 지식 보면 헷갈려요. 뭐 인생 어쩌고 그것도 빼고 그건 당연히 빠지는 거고요. 모두 빠져 그러냐면 내가 지금 물리학한 물리학만 다른 거 들어오는 걸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21세기는 어떠냐? 이게 뒤섞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어때요? 그 프레임을 못 벗어납니다. 너무나 익숙하고 밖에서 깨주려고 해도 안에서 깨려고 하는 노력이 없으면 변화가 없는 겁니다. 이 그림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해보니까 어때요? 그냥 자, 우리 뭐 해야 돼? 자, 누가 이게 아니라 져줘야 돼. 이거 이전에 뭐가 먼저 계속 따라와요? 수많은 안 봤던, 못 봤던 지식들도 같이 보이잖아요. 그럼 이런 방식이 다른 것을 볼 때도 적용이 됩니다. 지금 여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인문학 프로그램 중에 최고의 빅히트 상품이 뭐냐? 그게 길 위의 인문학이라는 상품이에요. 코드가 딱 맞은 거예요. 인문학 코드하고 어디 여행 가고 싶은데 좀 고상하게 가고 싶고 딱 맞았어요. 그렇게 해서 박경리의 토지를 읽고 평사리를 갑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최참판댁, 사실은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최참판댁에는
조대감집이에요. 조씨네 집이에요. 박경진 선생도 그 집을 들어가 보지는 않으셨대요. 생전에 말씀하시기를 차 타고 지나가면서 봤다. 필이 딱 꽂혀서 그 집을 모델로 썼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집에 가서 사람들이 그 집도 정말 괜찮아요. 품위도 좀 있고요. 어떤 후배가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뭐냐면 사랑채에서 이렇게 보면 앞에 논이 쫙 펼쳐보면 논이 참 이뻐요. 그 논에 보면 한가운데 마치 숲처럼 이렇게 나무가 몇 그루 이렇게 서 있어요. 사진 찍은 그림이 그럴듯해요. 아마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후배한테 질문했어요. 네가 그 집의 주인, 그 땅의 주인이라면 그 눈앞에 보이는 숲 혹은 나무를 뽑아버릴래? 안 뽑아버릴래? 이 질문을 여러분들께 똑같이 드려볼게요. 뽑으시겠어요? 안 뽑으시겠어요? 지금이야 식량이 남아 도는 판이니 안 뽑지만 예전을 생각해 보세요. 예? 산 깎아서 논 만들 때예요. 그런데 멀쩡한 논에, 평지에, 기름진 논에 적어도 이 정도 되는 면적에 몇 그루 큰 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어요. 이거 뽑아버리고 논 만들면 적어도 2가마는 나와요. 뽑으시겠어요? 안 뽑으시겠어요? 대부분 뽑습니다. 이 집 주인은 안 뽑았어요. 왜요? 보기 좋으라고요? 내가 쉬려고요? 누가 쉽니까? 내 소작인들이 저기서 쉬는 거예요. 예? 여름에 그 땡볕에 일하다가 뜨거운 논바닥, 논두렁에서 새참 먹지 말고 저기 가서 먹어요. 아주 더운 날은 무조건 일하지 말고 저 그늘 가서 한 1, 20분 잠깐 오수를 취하면서 좀 쉬어. 뭐예요? 배려입니다. 배려. 그 상생과 배려가 그 집을 버텨주고 생산이 더 많아질 거예요. 생산성이 높아져야지 노동시간이 길어지는 게 자랑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사고방식에서 혹은 사유방식에서 삶의 방식에서 생산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문적 성찰을 해보면 나와요. 그게 됐을 때 비로소 인문학이 밥도 되고 떡도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니들이 뭐 했는데 꺼져 라고 했지만 기업들도 가서 보면요. 막연하게 뭐 인문학 이런 거예요. 무슨 시 읽는 CEO?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어떠냐면요. 시를 읽어서 CEO가 되는 게 아니라 CEO가 된 뒤에 폼 잡느라고 시를 읽는 척해요. 이 프레임이 바뀌어야 돼요. 삶의 질과 삶의 부피가 동시에 증대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어디를 선택하게 되느냐면 속도와 효율을 다시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는 사람다운 삶, 주체가 되는 삶, 더불어 사는 삶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실제로 효율도 떨어집니다. 인문학은 지금 21세기 패스트 무빙에서 퍼스트 무빙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 사실은 매우 중요한 등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인식이 가장 기본적으로 밑에 깔린 상태에서 하나하나 넓혀가시면 분명히 어느 순간에 훨씬 더 나은 사회, 나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함께 연대하고 같이 고민하고 행동하는 때가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강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